안녕. 자, 조직 이제 2절. 이제 지금 조직은 우리 이제 목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협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 목표 이제 얘기가 되고요. 협동한 조직 구조라고 얘기했고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조직 관리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직의 역사, 조직의 유형, 조직의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조직 목표는 우리가 조직이 달성할 수, 우리가 이걸 정책 목표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조직이 정책을 달성하려고 하고 만들어진 인간들의 협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국토정책 또는 교통정책의 목표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말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특히 달성 여부. 목표 달성 여부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구조, 관리, 구조를 잘 짰다, 조직 관리를 잘했다는 조직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목표 달성 여부는 즉 조직의 효과성은 그리고 구조 관리라는 우리 조직 활동을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편 정부 조직의 목표는 민간 경영과 달라서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목표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행정조직은 경영과 달리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가 모호하고 그러면 관료들이 재량을 부여받아서 그 목표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된다. 최대한 수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걸 할 때 여기 이 최대한 수렴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느냐. 그죠? 공청회를 5번 개최하는 걸 말하느냐. 아니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걸 말하느냐. 그죠? 그래서 사후 집행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목표가 모호하다는 것은 첫 번째, 사명 이해 모호성, 미션, 그죠? 조직의 사명, 조직의 정당화 근거입니다. 존재 이유. 조직의 사명은 정당화의 근거나 존재 이유인데 과연 왜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경쟁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균형 인사다. 균형 인사라고 했을 때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대표관료제의 대표적인 제도죠. 이것이 과연 사회의 어떤 소수를 배려하는 거냐 아니면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냐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 모호하다는 거죠. 뭐 좀 더 적합한 예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통신 또는 자동차, 새로운 산업. 자율주행차는 과연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차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차의 외피를 쓴 전기장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경쟁적인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모호성.
이 모호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경쟁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 활성화. 그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을 늘려야 될 것인지,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인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것인지. 경제 활성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모호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시적 모호성. 그것을 행동 지침으로 전환하는데 경쟁적 해석. 고용입니다. 고용. 이걸 예를 들면 여성, 남성 고용을 말하는지, 정규직 확대를 말하는지, 비정규직까지 말하는지, 그 다음에 신산업을 이야기하는 건지, 예전 굴뚝산업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고용, 구체적으로 책정할 때 고용,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거냐, 일반 고용률이냐, 아니면 여성 고용률이냐. 행동 지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쟁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거죠. 평가적 모호성. 달성했는지에 관해서 평가하는 데 경쟁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은 고용 달성이 성공적이라다가 어떤 쪽에서는 실패라고 합니다. 방역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죠. 평가적 모호성이 존재하죠. 그죠? 사우지평 됐죠? 그래서 행정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편 이제 반대로 조직 효과성,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조직 목표 달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구조나 관리를 평가하는 기준, 또는 조직의 정당성, 또는 조직인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되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행정 책임의 기준이나 구조 관리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전통적인 것은 목표 모형과 체제 모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컨버전, 산출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조직이면 됐죠.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 그죠? 예를 들면 도자기 만드는 회사다. 그럼 이제 도자기가 산출물이 되겠죠. 그죠? 투입한 인력이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이 되겠죠. 전환 과정에서는 직원들, 자, 도자기 병원, 도자기 공장, 도자기 공장 중 여러 가지 공장 다 있겠죠. 그죠? 결국 이런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달성 여부는 이거죠. 그죠? 도자기 시장의 어떤 점유율. 즉, 도자기를 많이 생산했느냐, 많이 팔았느냐가 도자기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 여부죠. 병원은 당연히 수술을 많이 했느냐, 또는 환자들을 많이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치료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목표 모형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웃풋,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둡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윤, 생산량, 점유율, 정부는 공익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책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목표 모형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무형이거나 어떤 목표가 상출될 경우에는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웃풋을 제대로 책정할 수 없을 때는 구성원의 어떤 응집성, 사기, 구성원의 응집성이나
사기가 높아졌는지 또는 인력이나 자원 투입이 많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체제 모형. 체제 모형은 컨버전, 투입을 강조합니다. 투입물의 획득 능력이 좋거나 전환 과정의 효율성, 구성원들의 사기, 응집, 만족이 좋으면 효율적인 거죠. 맨날 강남 졸부, 그죠? 가난하지만 아주 화목한 강남 졸부.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강남 졸부인데 불화가 넘치는 가족. 반대로 되게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족. 어느 가족이 좀 더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을까요? 목표 모형에서 보면 가족이라는 것이 경제적 윤택함이나 풍요가 중요하다면 결국 윗가족이지만 구성원들의 응집성이나 사기가 높다라는 것을 좋은 가족의 징표, 기준으로 삼다면 아래쪽 가족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 모형을 보완하는데 단점은 사기, 응집성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 어렵고요. 꼭 사기, 응집성이 높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 모형은 이렇게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투입, 전환,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너무 여기만 바라보거나 여기만 바라보면 단편적이다, 부분적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 모형에 쓰면 competing, 경쟁, value, 가치, approach, 접근, 경쟁, 가치 접근. 킨과 로복. 스펠링이 기억 안 나네, 그죠? 킨과 로브에 하면 우리 조직은 경쟁하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경쟁하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조직이 추구하는 경쟁하는 가치.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표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내부를 중시하면 내부의 경쟁 가치는 외부겠죠. 그죠? 내부를 중시한다는 말은 직원들, 그죠? 상대적으로 직원들을 더 신경 쓴다는 것이고, 외부로 중시한다는 것은 환경을 중시합니다. 조직이 유연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통제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일사분면 개방체제, 개인내합이거든요. 개인내합. 항상 이렇게 표는 제가 1, 2, 3, 4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개인내합. 됐죠? 내외, 연통, 개인내합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그죠?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 내부냐, 외부냐, 유연이냐, 통제냐, 개방체제, 인간관계, 내부과정, 합리적 목표 모형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내부냐, 외부냐, 유연이냐, 통제냐, 개방체제, 인간관계, 내부과정, 합리적 목표 모형 됐습니다. 개방체제는 외부를 중시하니까 조직의 성장, 외부 자리 확보, 수단으로서는 이제 유연이니까 신축,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 인간관계 모형은 내부니까 인적 자원의 개발, 그죠? 사기 정진, 의사 전달, 응집성 등을 강조하죠. 내부 과정 모형은 내부의 통제니까 조직의 안정, 균형, 통일성, 그럼 이제 정보 관리나 조정, 감시, 규칙 준수를 강조하겠죠. 합리적 목표 모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성, 합리적 계획 등을 강조하죠. 철저한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형을 정해야 되냐? 바로 킨과 로버는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는, 조직이 막 탄생할 단계에서는 조직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부보다는 외부, 그죠? 외부의 유연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이제 조직이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내부의 유연성을 강조해주는 인간관계물 됐습니다. 공식화 단계는 내부 과정, 합리적 목표. 둘 다는 통제를 강조하죠. 그죠? 통제를 강조하는데 내부 과정은, 죄송합니다. 통제의 내부면 내부 과정, 합리적 목표는 외부의 통제 지향이죠. 공식화 단계입니다. 다시 이제 정교화 단계, 세태기 또는 성숙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다시 개방체제 모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그냥 다 외워버렸는데 여러분도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색이네. 창, 동, 식, 세조.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맞죠?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모형. 공식화 단계에서는 내부 과정 모형이나 합리적 목표 모형. 세태기, 정교하기에서는 다시 개방체제 모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좋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할 게 많아서 가끔 시험에 오는데 다음 게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바로 BSC입니다. 여기 이제 밸런스, 균형적으로 스코어, 점수를 매겨서 카드처럼 관리한다는 거죠, 그죠?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바라보는 것이 이전에는 균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적인 거. 과거의 성과 관리는 내부 지표에, 과거 지표에, 결과 지표에, 재무 지표만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보통 고객이겠죠. 과거 아니라 미래, 학습 및 성장을 하면 미래가 좋아지겠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재무가 아니라 비재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습, 성장, 고객 등을 강조한다는 것은 재무적인 거로는 좀 낭비겠지만 우리 비재무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재무적 정보에 국한되는 약점을 극복한다는 거죠. 재무적 측면 위에 고객, 내부, 학습 및 성장, 과정, 내부 절차니까 이게 과정이겠죠, 그죠? 내부 절차, 과정 등을 균형적으로 본다는 거죠. 보통은 먼저 변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직원들이 성장하면 업무 과정이 바뀌고 고객 만족이 일어나면 재무적 성과가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재무적 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은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다, 그죠? 그래서 우리 BSC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정 목표와 실천 행정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거죠. 자, 행동을 바꾸는 지표는 학습 및 성장, 과정 지표, 가치 지향 지표. 됐습니다. 학습 및 성장.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및 성장과 과정 지표는 말 그대로 행동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고객이나 재무적 지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가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지향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기존에
MBO나 TQM을 좀 더 개선시킨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출 지문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여기 있죠. 내과 결지라 그랬죠. 과거에는 내부 지표만 봤다는 거죠. 과거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만 봤고 재무적 지표만 봤다는 것이 우리 기존의 BSC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근데 한편 그게 아니라 이제 내부와 외부의 균형, 과거와 미래의 균형, 결과와 과정의 균형,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세 가지. 그죠? 외부, 미래, 과정 지표는 일단은 비재무적 지표죠. 자, 외부 지표는 바로 고객 지표가 외부 지표고요. 미래 지표는 학습 및 성장이 미래 지표고, 과정 지표는 바로 과정 혁신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균형, 과거와 미래, 결과와 과정, 재무와 비재무를 균형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재고과학, 재무적 지표, 고객 지표, 과정 지표, 학습 및 성장 지표. 그런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학습 및 성장을 통해서 과정이 혁신되면 고객 만족이 와서 재무적 성과가 좋아진다. 요 앞에 게 먼저 바뀌는 거니까 선행 지표고, 요 두 개가 나중에 바뀌는 거니까 후행 지표죠. 이런 게 시험입니다. 그죠? 선행 지표, 후행 지표. 자,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조직의 활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지향 지표면 여기서는 행동을 바꾸는 거니까 행동지향 지표죠. 자, 그러면 조직에서는 재무적 지표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매출, 순이익, 원가, 절감.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행정에서 도입하면, 정부 도입하면 이제 공익이죠. 뭐 예산을 전략해라, 행정 성과를 내라. 고객은 이제 고객 위치지만 여기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이죠.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협력과 조정의 정대. 협력과 조정의 정대. 자, 과정 지표는 과정의 단축, 과정의 개선. 됐습니다. 시민 참여, 적법 절차, 의사 전달 등이 이제 과정의 혁신이죠. 그죠? 그전보다 상명하복이나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화 소통, 의사 전달을 원하면 업무 과정이 개선되겠죠. 그죠? 학습 및 성장은 그렇죠. 이쪽은 기업하고 그대로 비슷하게 그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공공 부문 오면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학습 및 성장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후행 지표는 바로 궁극적인 목표, 가치 지표죠. 그죠? 그래서 아까 고객 만족이나 재무적 성과가 개선되는 것이 후행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성과 지표는 고객 만족, 신규 고객 증가 맞죠? 정부는 이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고객 관점이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행정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죠. 그죠? 수익을 창출하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돈을 벌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행정의 기본적 목표라면 고객 관점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정의 개선은 업무 과정이나 기술의 발전, 그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많은 의사 전달이라든지 대화, 소통을 했다. 공로조사를 통해서 원활한 갈등 관리를 했다는 것은 업무 과정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습 및 성장의 지표는 구성원들의 어떤 학습 능력 개발이 가능하다, 좋아졌다, 뭐 이런 거죠. 민간 부문과 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그죠? 민간 부분과 큰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민간 부분과 큰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 중요합니다. 민간 부분과 큰 차이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BSC의 수립 절차는 우리 이제 비전을 정립한 다음에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조직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나가야 될 장기적 방향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데 조직 목표라고 보면 되겠죠. CSF, 핵심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핵심 성공 지표를 만들고요. 그들 간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전략 맵, 전략 지도를 만든 다음에 키 퍼포먼스 인덱스, 핵심 퍼포먼스,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CSF는 예산 전략, 이런 식으로 조금 추상적이고 질적인 수준인데. 자, KPI는 그게 아니라, 그죠? 뭐, 자주재원 10%.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CSF는 약간 질적인 수준. 그리고 KPI는 질적인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자, BSC는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조직 구조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조직 구조라는 것은 협동의 방식이다. 여러 사람들이 협동의 방식이고, 그 협동의 방식은 결국 뭘 협동을 하느냐? 바로 일과 권한을 나눈다는 거죠. 일과 권한을 나눠서 협동한다. 일과 권한을 나눠서 협동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각 조직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상황 변수와 모든 조직이 고려해야 될 기본 변수, 기본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조직 구조에 유형이 나오고요. 이론적으로는 마치 공장처럼 착착 맞아 돌아가는 기계 구조. 그러나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유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조직 구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구조의 상황 요인은 규모, 환경, 전략, 기술입니다. 그래서는 규환전기 이렇게 봅니다. 규환전기, 규모, 환경, 전략, 기술이 기본 요소인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에 영향을 주면 그에 따라서 기계구조와 유기구조가 등장한다는 거죠. 조직 구조는 우리가 축구 선수로 예를 들면 축구라는 것이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1명이 협동을 한다는 거죠. 이 협동한다면 11명이 너는 공격수, 나는 미드필더, 나는 수비수. 직무와 역할을 나누고요. 그리고 너는 감독, 나는 코치, 나는 주장. 권한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을 한다는 말은 일과 즉 직무, 타스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스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타스크, 과업, 과제와 권한, 과제와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구조는 뭐라고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업과 권한을 나누고 합치는 것을 조직 구조라고 그러죠. 이 조직 구조가 다 결정되고 나면 조직 내 공복집이라는 기본적인 조직 구조를 평가하는 3대 변수가 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규환전기가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유기적 구조와 기계적 구조로 나눠져서 논의를 한다는 거죠. 자, 갑시다. 기본 변수, 조직 구조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본이니까 모든 조직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설계해야 된다. 모든 조직에서 고려하고 설계돼야 되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 가서 일을 하든지 또는 일을 시키든지 여러분이 관리자와 책임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면 공복집 내가 어디까지가 내 일이고 나는 누구한테 보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까지고 이걸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들을 일을 시킬 때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복잡성은 complexity, 세분화 또는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죠? 수직 분화와 수평 분화, 공간적 분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조직이 얼마나 더 나눠져 있느냐, 조직이 얼마나 더 나눠져 있느냐, 그죠? 자, 수평 분화는 직무를 세분화하는 것이고 전문화의 원리, 분업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죠? 수평 분화가 높아지면 직무가 단순해지고 세분화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을 내과, 외과, 피부과 이렇게 그죠? 세 개로 분화할 수도 있지만 내과 내에서도 간, 폐, 위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외과도 뭐 정형외과, 흉부외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네. 이거였죠? 동영상이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되어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5개로 분화되어 있을 때는 그죠? 점점 세분화되니까 직무가 단순해지죠. 그죠? 옛날에 내과 의사는 간, 폐, 위를 다 해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간 전문이면 간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직무가 단순해지면서 작업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간만 계속 하니까 폐에 위 환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제대로 대응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과 의사가 되면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또 할 테니까 좀 작업 전환이 좀 쉬울 수도 있죠. 그죠? 됐습니다. 작업 전환이 어려워진다. 그죠? 어려워진다. 직무가 단순해지면 작업 전환 단순한 직무만 수행함으로써 작업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분화 다음에 수직 분화는 계층의 수입니다. 수직 분화는 계층의 수인데 계층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통솔 범위와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부하가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조직은 이렇게 해서 부하가 2명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사람을 갖다고 얘기합시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자 여기는 맨 밑에 있는 직원이 1명, 2명, 3명한테 보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3계층제죠. 이제 계층은 상하 관계죠. 여기는 하나, 둘, 2계층이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
개청에서 직접 통솔하는 사람은 이렇게 2명인데요. 여기 두 번째는 직접 통솔하는 사람이 4명 이상이겠죠. 즉, 개청이 적으면 통솔 범위가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개청이 많아지면 통솔 범위는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개청이 많다 그래서 이쪽을 톨한다 그러고, 개청이 적다 그래서 이쪽을 플랫하다 그럽니다. 톨, 키다리, 고청. 키다리, 고청 조직은 좁은 통솔 범위, 그죠? 키다리, 고청 조직은 좁은 통솔 범위,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톨 좁. 상대적으로 이제 결정이 느리겠죠, 그죠? 느린 결정. 키다리 조직과 반대로 평면 조직. 평면 조직은 수직 분화가 낮은 거죠, 그죠? 수직 분화가 낮다는 거죠, 그죠? 수직 분화가 낮다는 거죠. 여기 수직 분화가 높다는 거죠. 수직 분화가 높냐? 수직 분화가 낮느냐? 그죠? 이쪽은 수직 분화는 개청의 수를 말하고, 수평 분화는 직무의 세분화. 직무를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더 작업 전환이 어려워지고 직무가 짧게 쪼개지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와서 나와있죠, 그죠? 톨한 조직은 수직 분화가 높죠. 고청 맞죠? 키다리 조직. 통솔 범위는 좁다. 느린 결정. 그러니까 높으면 좁아진다. 그러면 정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 음의 관계, 역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공간적 분화는 장소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전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고요. 분화율은 체감하죠. 예를 들면 같은 100명이 증가했는데 10명에서 100명이 된 거는 엄청나게 분화율이 높지만 1000명에서 다시 10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분화율은 점점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여기 톨 좁는 엄청 시험 나옵니다. 톨 좁는. 됐습니다. 톨한 조직은 무슨 분화? 수직 분화가 높으면 좁은 통솔 범위에 무슨 결정? 느린 결정.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뮬레이션, 공식화입니다. 업무의 표준화, 즉 업무 처리 규칙과 절차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죠, 그죠?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업무를 보고해라는 조직이 있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만 나한테 얘기하고 업무는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1시간마다 보고하는 데보다는 출퇴근도 자유로운 그쪽이 공식성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업무 처리의 규칙과 규정이 많다. 그것은 공식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 이걸 표준 운영 절차라 그래서 이것을 SOP라고 합니다, 그죠? 공식성이 결국은 행동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요. 예측 가능성, 객관성, 일관성 있죠. 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재량껏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자치단체는 바로 영업 취소, B는 훈계, C는 영업정지 3개월. 객관성도 없고, 다음에 내가 한번 걸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 가능성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 행정규칙으로 업무를 공식적으로 한 번은 훈계를 하고, 두 번은 3개월, 세 번은 6개월, 네 번은 영업 취소,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이나 객관성, 일관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업무 혼란도 방지하고 객관 업무 수행. 단점은 이제 너무 이제 규칙과 절차. 이거 2번 걸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걸렸다. 한 번 좀 봐주면 한다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규칙과 절차에 너무 오버해서 동조, 컨펌, 확인하다,
동의하다, 동조하다. 과잉에서 규칙화 일자를 컨펌, 확인하고 동조하려고 하고 동의하려고 한다는 거죠. 모톤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그죠? over conformity, 이른바 동조과잉. 모톤의 학자가 동조과잉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법문 용례, 그다음에 레더테이프, 관료들의 규정지발 얘기했죠. 규정지발 묶어놓은 끈, 그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거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항상 그 규정집 보고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 저 빨간색 끈으로 묶여있는 규정집에 너무 집착하는구나. 동조과잉입니다. 동조과잉. 됐죠. 창의성이 억압되고요. 왜냐하면 더 내가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업무 수행의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제외되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유연성이나 적응성, 탄력성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성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권의 위치는 직관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조직이 다 짜야 될 것은 우리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 공복집, 됐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 개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키더라도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은 무조건 확인돼야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럼 직관화가 촉진되는 요인과 분권화가 촉진되는 요인. 특히 중요한 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직관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분권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줘야 되는데, 자,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해서 유기적 연계가 증가한다는 말은 최후관리자가 또는 관리자가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부하들의 기술 활용도 부하들이 더 그 기술을 잘 써서 일을 잘할 수 있으면 부하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내려보내셔야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우리 직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가 되겠죠. 자, 예산이 정대하거나 예산 결정의 필요성이 늘어날 때는 당연히 직권화 되겠죠. 그죠? 통일성, 일관성은 분권화로 해결될 수가 없죠. 규칙에 대한 신뢰는 직권화가 촉진되죠. 그죠? 규칙을 통해서 상명하복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죠. 상위 계층이 권력력이 높으면 당연히 직권화 될 거고, 행적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서 조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직권화 해야죠. 권위주의 문화도 직권화. 역사가 짧고 신생조직. 특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여기 신생조직이죠. 신생조직. 신생조직은 직권하다, 분권하다? 바로 직권하다. 신생조직은 직권하. 됐죠? 재정당원 정대. 요 정도는 조금 어렵거든. 그죠? 규칙 신뢰 등은 직권화의 촉진용입니다. 태평성대나 일이 안 바쁠 때는 당연히 직권화 요인이 되겠죠. 그죠? 자, 정보기술의 발달, 부하들의 기술 활용도 증대는 직권화. 사회의 민주화나 조직의 민주화는 당연히 분권화겠죠. 참여와 자율규제, 분권화. 맞죠? 내가 참여해서 더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부하들이 기술 활용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분권화가 되어 있고, 사회가 민주화되고 참여나 자율규제가 강화될 때는 분권화입니다. 개성 존중, 당연히 분권화겠죠. 인적 전문화, 능력, 관리자를 육성할 때는 당연히 분권화가 촉진되겠죠. 그죠? 분권화가 촉진되겠죠. 전문화. 신속하고 상황 적응적인 대응. 신속하고 상황 적응적인 대응은 당연히 위에서부터 내려오기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분권화의 촉진용입니다. 그죠? 직권화의 촉진용과 분권화의 촉진용이니 간간히 노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조직, 구조, 상황 변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